샬롬 반갑습니다. 올리비아 선교사입니다. 어제 OT 강의로 여러분을 만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알려드렸던 공부 방식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첫 수업 제2강 현대시 개념입니다. 현대시 개념을 먼저 잡아 이 개념을 여러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검정고 시에는 시가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낯설어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반응하며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앞서 개념지도를 함께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에도 많은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을 때 서랍이 있을 때 딱딱딱딱 정리를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많은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그려주는 작업이 개념지도를 함께 그리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에 대해서 한번 개념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율을 먼저 보자면 운율은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습니다. 심상은 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있는 오감 그리고 공간감적이라는 새로운 것이 여러분 추가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심상,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적 심상, 그 다음에 여러분 만질 수 있는 촉각적 심상, 그리고 미각적 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서 보자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가, 그리고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가. 먼저 내용 파악부터 보자면은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서술어가 있는지, 어떠한 수식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수업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법 먼저 보도록 할까요? 원관념이 있으면 그것을 비유하여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비유법에는 일단 크게 5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화류법, 변화강조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는 대구법, 도치법, 서리법, 역설법, 반어법, 이 5개가 있고, 강조에는 반복, 과장, 영탄, 점층,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시의 개념 지도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넣고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개념을 알려면 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의 갈래입니다. 그래서 시는 다른 글보다도 짧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느끼는 사람마다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파악할 때 오늘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파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여러분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운율, 심상, 주제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때에는 운율입니다. 시는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말의 가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없이 부르면은 시처럼 느껴지고 시에다가 노래 가락을 붙이면은 노래처럼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언어로 표현된 말의 가락입니다. 그래서 운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재율이나 외형률 또는 반복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상입니다.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각을 통해서 심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상은 또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시를 썼을 때 그냥 쭉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에는 주제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었을 때 이게 긍정적인 주제구나, 부정적인 주제구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까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율, 심상,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운율에는 크게 두 가지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외형률은 뭐냐면 규칙을 통해서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을 얘기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률은 일정한 음보나 음절수의 반복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음보율, 음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정한 음보나 음절수의 반복. 그래서 보면은 호흡의 단위나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얘는 3음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산 너머 남촌에는 7, 누가 살길래 5, 해마다 봄바람이 7, 남으로 오네 5. 이렇게 7, 5조라는 음수율의 반복도 됩니다. 그래서 끊어있는 숫자나 아니면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외형률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내재율입니다. 내재율은 이러한 경우에 반복됩니다. 일정한 규칙 없이 시의 내면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때는 무슨 말이지 싶은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음운의 반복은 특정한 음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것.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지금 갈래, 기역이랑 리을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특정한 음운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 이게 내재율의 반복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반복.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지금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하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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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의 모 이렇게 나와서 별 하나의 땡, 별 하나의 땡 이렇게 별 하나의 땡이라는 문장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얘가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음성상징어의 사용입니다. 음성상징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뉘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성어는 소리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태어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의성어에는 그런 것도 있죠. 멍멍, 개굴개굴. 이렇게 여러분 직접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의성어입니다. 하지만 의태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헐헐. 나비가 날아갈 때 헐헐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헐헐 소리가 직접 귀에 들리진 않죠.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의태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피리 닐릴리. 그래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래서 지금 음성상징어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율은 이렇게 외형률과 내재율을 통해서 운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어, 식구, 시행 등의 반복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운율은 쉽게 말해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있는가 안 느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3요소 두 번째 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은 오감과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람 몸에는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적, 귀로 듣는 청각적,
냄새를 맡는 후각적, 입으로 맡는 미각적, 그다음 느끼는 촉각 이렇게 총 5가지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시각적 심상에는 형태, 묘사나 색채어 등을 사용하여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우리는요, 붉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푸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로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서리 까마귀 우지 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우지 짖고 까마귀 우지 짖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것,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그게 청각적 심상이고, 후각적 심상은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지금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향기는 저희가 코로 냄새를 맡아서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혀로 맛볼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미각적 심상. 흡사, 정처럼 옮아오는 막걸리 맛. 그래서 맛이 느껴진다 해서 미각적 심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촉각적 심상은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을 이야기합니다.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자, 닿아서 느껴지는 뜨거움 있죠. 이 느낌은 촉각적 심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심상. 즉, 2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푸를 수가 있을까요? 원래 종소리는 푸를 수가 없고 종소리는 깨끗하다 맑다 이렇게 소리를 들려오는 것인데 푸르는 뭐예요?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죠. 지금 시각적 심상이 청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각의 청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타나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나타나는 개념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타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우리가 원래 알던 감각이어 쉽겠지만 이 공감각적 심상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의 3요소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의 3요소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는 크게 2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C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둘 중 하나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의 내용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무엇이냐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허구적 인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적 화자는요,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 좀 더 이 비 오는 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우산으로 설정해 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우산은 시인과 같지 않습니다. 시인이 우산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입장에서 좀 더 잘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 시적 화자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적 대상은요,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시인이 얘기를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실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비를 올 때 나무가 비를 맞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은 다 가려주면 나무는 비를 맞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그 비를 맞고 다른 것들을 보호해주는 나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는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시적 상황은 시에서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별의 상황, 일제감정기의 상황, 군부 독재의 상황, 물질 문명, 목가의 상황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것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와 태도가 있습니다. 정서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태도는 화자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정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고 태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어의 의미 파악 3가지. 우린 이것을 쉽게 3시옷으로 부릅니다. 상황, 수식어, 서술어. 셋 다 시옷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시어 의미 파악하는 것을 쉽게 상황, 수식어, 서술어라고 얘기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이 있죠. 눈물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우린 쉽게 눈물을 부정적인 요소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봅시다. 시험을 다 맞았어요. 그때 눈물을 흘려요. 그럼 이때 뭐예요? 이때 시험을 100점 맞았다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눈물을 표현할 때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이런 식으로 눈물을 수식해주는 그 대상이 긍정적이 되면 이 눈물은 뭐가 돼요? 긍정적이 되죠. 이게 수식어에 따라서 또 시어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고 눈물이 나는
좋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좋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이 눈물이 뭐가 돼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서술어를 통해서도 이게 시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시의 의미 파악 3시옷은 상황, 수식어, 서술어. 그래서 가끔 간혹가다 문제에 이 시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또는 어떤 거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황, 수식어, 서술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법은 무엇이냐면 원관념이 있는데 그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법. 의인법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함. 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속삭이는 것을 무생물이 할 수 있나요? 속삭이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햇발이 지금 속삭이고 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햇발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이걸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나무. 이것도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류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함. 꼬리를 감추며 달리는 기차. 자, 꼬리를 감추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 다 꼬리가 있죠.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죠. 네, 이것처럼 꼬리를 감추며 달리는 기차. 기차는 지금 무생물인데 무생물을 생물의 속성을 주어서 표현을 한 것. 이것을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유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의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이건 직유법이다 하고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밥티처럼 따스한 별. 이게 처럼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은유법. A는 B의 형식으로 비유함.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표현했는데 내 마음은 호수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은 깨끗하다. 내 마음은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요법입니다. 사물의 부분적인 특성을 전체를 대신하여 비유함.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에 나올 때 그 시 속에서 진짜 말아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법. 변화법에는 대꾸, 도치, 서리, 역설, 반어법 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꾸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고주를 짝으로 맞춰 늘어놓은 것을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다. 뭐는 뭐하고 뭐는 뭐다. 이렇게 뭐는 뭐, 뭐는 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도치법은 뭐냐면 문장 또는 단어를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강변으로 오라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라 이 강변으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변화법을 통해서 이 문장은 다르다. 이 문장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리법은요.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자, 이것은요. 여러분 뭐예요? 물어보는 걸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건 아름다워 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서리법을 통해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음.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봐봐요. 못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건 말이 되는 표현일까요? 아닌 표현일까요?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표현해요. 좀 더 그 표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말이 맞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역설법의 예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어떤 거예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아우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우성에 소리가 없을 수 있나요? 소리가 없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말의 모순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어법은 참뜻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함.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 지금 이 상황은 시적 화자가 그 당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 지금 이것은요.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 이래서 그 시적 화자의 감정이 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이거를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표현법 한 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법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반복, 과장, 영탄, 점증법이 있죠. 반복법은 뭐냐면 단어, 어구, 문장 반복을 하여서 강조해주는 것.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걸 통해서 또한 운율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굳이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장법.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함. 어머니의 은혜는 산같이 높다. 어머니의 은혜는 산같이 높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머니의 은혜가 산같이 높을 정도로 그만큼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영탄법은 감탄 형태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함.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느낌표. 사람이요. 이렇게 종결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느낌 있게 표현을 하는 것. 그런데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점층법은 뭐냐면은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나의 보는 것을 먼저 열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생각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에서 이런 표현법들이 나오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게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표현하는 그것을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이 3가지가 있고요. 관습적 상징에는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의미가 된 상징입니다. 우리 비둘기를 뭐라고 해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대나무,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예요? 우리가 굳혀져서 표현되는 것. 아, 그 의미 하면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것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 상징은 작가가 작품 안에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창조적이고 문학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화자가 이렇게 상징해야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달 바다.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자, 3월달 바다는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월달 바다에 뭐예요? 꽃이 피지 않아서, 좋은 일이 없어서, 긍정적인 일이 없어서 서글픈 나비, 나약한 나 자신이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내가 냉혹한 현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거지요. 이런 게 뭐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쓰고 말하는 것,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형적 상징은 신화나 전설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리키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면은 이제 근원, 신성, 물, 풍요,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비유하고 상징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 있었는데, 자, 상징은 뭐예요? 원관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드러나지 않은 것.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3월달 바다, 서글픈 나비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냉혹한 현실하고 3월달 바다가 유사성이 있나요? 이런 거 봤을 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비유는 뭐냐면 원관념이 드러나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드러나고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배웠고 마지막 콕콕 개념 확인을 통해서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일을 시적 화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O. 시에서 말하는 일을 시적 화자라고 하지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비판적 태도는 대상에 대해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자, 아니죠. 비판적 태도는 뭐예요? 상대를 비판하면서 보는 것인데 감탄하며 찬양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는 B이다. 의 형식으로 비유하는 것은 직유법이다. 정답은 X. A는 B다는 뭐예요? A는 B다는 운유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시는 땡땡땡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이다. 자, 땡땡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자,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이다 라는 거죠. 자,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에 쓰인 표현법을 직유,
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처럼, 뭐뭐인 듯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기법이라고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